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 출신 아버지가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며 겪은 감동적이고 극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평온해 보이던 그의 삶은 아들을 배신하고 외도 후 이혼한 전 며느리가 그가 일하는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뒤바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새로 만난 부유한 남편과의 삶을 자랑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단 3분 만에 아버지는 날카로운 대응으로 전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들며 그녀의 과거 행동에 대한 대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배신의 아픔부터 아버지의 강인함, 그리고 아들이 자신감과 명예를 되찾는 놀라운 결말까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후 경비 일을 하고 있는 60대 후반의 사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사 생활을 해오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적적한 차에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됐죠. 한창 일을 할 때는 일하기 바빠서 은퇴는 생각도 못하고 인생 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었는데 뒤늦게 뭘 해보려니 이 나이에 새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경비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전에는 제가 얼마나 오래 살겠냐 싶어서 은퇴하면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나이 먹어가며 살아야겠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인생이라는 게 제 바람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더군요. 60세가 넘으면 다 늙어서 골방 신세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60대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100세 인생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십 년일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죠. 게다가 손주를 낳아 올 거라 생각했던 아들 녀석은 결혼 생활을 길게 하지도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며느리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우연들이 벌어지는 건지 끔찍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나쁜 일들도 꼭 나쁜 일만은 아니더군요. 결국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생에 우리가 적응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 말을 잘 듣고 공부밖에 모르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공부도 곧잘 했고 외동인데도 늘 남들에게 양보하고 베풀던 아이였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좋은 대학을 나와 취직까지 잘하며 저의 길을 살려줬죠. 그런 아들은 늘 저의 자랑이었고 제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었기에 더 귀했지만 착하고 순한 아이라 더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애 엄마를 닮은 건지 착하고 물은 성품에 자기 이득을 계산할 줄도 모르던 아이라 괜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집사람은 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고 저와 아들은 단둘이 남아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는 아들을 무사히 결혼시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예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지는 것이 집사람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보통 연애를 하는 법이 없었어요. 취미도 늘상 집에서 조용히 책 읽고 쉬는 게 전부였기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건덕지도 없었죠.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30이 넘도록 아무 소식 없이 조용하길래 결혼은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까지 있다니 더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던 탓에 그 전에 서둘러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저는 하루빨리 결혼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데려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막상 데려오고 보니 제 성에 차지는 않았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증권가에서 일하는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고졸에 제대로 된 직업도 없던 아이였거든요. 그래도 겸손하고 착해 보이는 게 내심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외모에 넘어갔던 건지 며느리가 예쁘기는 참 예뻤습니다. 맑았고 선해 보이는 그 얼굴에 저도 속았으니까요. 처음에 인사를 왔을 때는 깍듯이 예의를 차리고 어른 어려워할 줄 알기에 그래도 댐댐이가 된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못 배울 수도 있고
돈이야 아들이 잘 벌 테니 직업도 별 상관이 없다 생각했었어요. 그저 착한 마음씨로 우리 아들 민준만 잘해주면 나도 더 바랄 건 없다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이 지나며 그 아이가 본색을 내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집사람이 죽고 혼자 있으니 걱정스럽다며 자주 와서 챙기고 며느리 노릇을 잘하기에 귀엽다 했더니 끝도 모르고 바라기만 하는 겁니다. 아버님, 저희 이번에 인테리어 좀 하고 싶은데 아버님이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인테리어 얼마가 되는데? 글쎄요. 벽이랑 바닥부터 다 새로 하면 대충 1억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1억이 누구 집게 이름이냐? 그리고 너희 결혼할 때 새 집으로 들어가 놓고는 이제 와서 인테리어는 무슨 인테리어? 새 집이라고 다 제 취향은 아니잖아요. 이왕 사는 집 예쁘게 살고 싶어서 그러죠.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는 혼수도 제대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다니 이해를 했지만 와중에 신축 아파트를 가고 싶다고 무리를 하기에 그 집을 얻을 때도 제가 도와줘서 집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새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신혼을 시작해 좋다 하더니 새 집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도 않는 요구를 하더군요. 철이 없어 그런다 싶어 쓸데없는 일에 돈 쓸 것 없다고 돌려보냈지만 저도 그때부터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아이가 제가 돈이 좀 있는 줄 알고 자꾸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버님, 근데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알부자시라면서요. 땅이랑 건물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던데 진짜예요. 저 좀 보여주시면 안 돼? 민준이가 그러더냐. 내가 알부자라고. 아이고, 애가 순진해서 뭘 몰라서 그렇지. 나 알부자 아니다. 알부자면 내가 뭐하러 이 나이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겠어. 그럼 아무것도 없으세요? 저희 집 구할 때 도와주셨잖아요. 예전에야 나도 건물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있기는 했는데 세월 흐르면서 다 없어진 지 오래지. 너희 좀 해준 거 빼면 나 완전히 빈털털이야. 은퇴하면 너희들한테 어녀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연금 나오니까 다행이지. 아들 녀석이 별 생각 없이 자기 와이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번뜩 하는 겁니다. 원래도 욕심이 아주 없어 보이는 아이는 아니기에 저도 혹시나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가진 게 있다고 해도 그건 나중에 물려줄 때 알려주면 되는 거지. 내가 들고 있는 걸 자식들에게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땅과 건물이 많은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건지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 뒤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자주 찾아오고 반찬이며 선물이며 챙겨오던 아이가 갑자기 발길을 뚝 끊더라고요. 언제는 내가 해달라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좋다며 해오고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라며 알랑방귀를 귀더니 돈이 없다는 소리에 안면이 바뀌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추악한 얼굴을 숨기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러다 결국 제가 은퇴를 하고 집에 있게 되자 며느리는 완전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일 그만둔 아버지 챙긴다며 용돈을 좀 준 것을 가지고 며느리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둘이 크게 싸웠던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저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지 시아버지 챙기기 귀찮다며 툴툴대는 며느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런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혼이라도 내고 싶었지만 애가 속도 모르고 자기 마누라 앞에서 쩔쩔매는 아들을 보니 제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편하다 싶어서 일부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었죠. 내가 괜히 시어머니 노릇할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만 잘 살면 되지 싶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아들에게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증권가 쪽에서 여기저기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저희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되며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저희 아들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워낙 열심히만 할 줄 알고 득실을 칼같이 따지지 못하던 아들은 처음부터 증권가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공이 그쪽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자기 동기들 따라 증권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늘 야근에 실적에 시달리는 아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짠했던 저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돈 잘 버는 직업이라 해도 사람이 몸이 편해야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법이니 말이에요. 차라리 잘 됐다. 너 원래부터 그 일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니? 몇 년이나 더 버티려나 했는데 차라리 이참에 좀 여유 있는 회사로 가던지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 너 그 회사 다니면서 얼굴이 반쪽이 됐잖니? 여태 제대로 휴가 한번 못 쓰고 말이야. 그러다 건강이라도 나빠질까 걱정했는데 이참에 좀 쉬면서 여러모로 생각해봐라. 니들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벌어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무슨 큰 걱정이 있겠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무작정 쉬겠어요. 저도 가장이니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죠. 저도 아버지 말씀 듣고 잘 생각해 볼게요. 아들은 그 후로 쉽게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취업난이 심하기도 하고 제 말을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 아들도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었겠죠. 저는 그래도 다 괜찮다 싶었는데 그 일로 며느리가 난리를 부리더군요. 자기도 결혼하고 살림한다며 여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었던 주제, 내 아들이 몇 달 쉬는 꼴이 꼴배기가 싫었던지 그 순환에게 별소리를 다 했던 모양입니다. 내 아들에게 삼식이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집에서 하루 세 끼를 다 먹는다고 삼식이라 비하하는 거더군요. 아들이 제게 사정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들로 평소 그 아이 행실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나한테 받아낼 재산이 없는 줄 알고 안면몰수한 아이였으니 돈 잘 벌던 자기 남편이 무직이 되고 얼마나 무시를 했을지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들이 선택한 결혼이었으니 결과도 아들의 몫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저를 찾아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혼 얘기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내가 웬만한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할 건 아닐 텐데 아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설명한 얘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그동안 저 무시하고 괄시하는 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직이니까 집사람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누리던 건 못 누리고 아끼게 됐으니 짜증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매일 짜증에 섭섭하게 하는 것도 다 참고 있었는데 글쎄 수연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이혼을 해달라 그러네요.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는 소리에 저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애가 돈 욕심이야 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바닥일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아쉬운 며느리를 받아주고 해줄 만큼 해줬더니 내 아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뒤통수를 쳐버렸네요.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아들 집으로 달려간 저는 뻔뻔하디 뻔뻔한 며느리의 낯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정말 민준이 두고 바람난 거야. 파파보이 아니랄까봐 그걸 그새 가서 일러 바쳤어. 당신도 참 대단하다. 자기 마누라 바람난 일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아버지한테까지 알렸. 그래서 아버지더러 나 혼내주라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뭐야, 너 그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 두고 바람난 내가 뭐가 이리 당당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럼 제가 연애 좀 한 것 가지고 석고대죄라도 해야겠어요. 어차피 저희 이혼할 거고 저희 일에 아버님이 나서실 것도 아니에요. 그럴 권리도 없으시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 사람이랑 진작 이혼하고 싶었어요. 아버님은 뭐 잘하신 줄 아세요? 아버님도 저희 이혼에 책임이 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대신 시집살이 시켜놓고 나한테 뭘 잘해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나마 돈 잘 버는 것 보고 버티고 살았더니 이제는 회사까지 잘려서 돈도 못 벌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으면서 매일 집에서 밥이나 죽 내고 제가 이런 남자를 뭘 보고 계속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회사 안 다닌다고 생활비를 안 가져다 줬냐? 너더러 나가서 대신 돈 벌어 오라 그랬냐? 니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줄 수 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애를 구박하더니 이제는 바람까지 피어서 그래놓고도 끝까지 내 아들 탓이야. 아버님은 돈도 없다면서 무슨 수로 자식 도와주시게요. 저도 나름 고생했어요. 남편 회사 잘린 뒤에 쇼핑도 자제하고 비싼 커피 안 마시고 모임도 줄였다고요. 근데 벌써 몇 달째예요. 제가 언제까지 그 고생을 해야겠냐고요? 아무튼 다른 사람 만난 건 사실이니까 저희 그냥 이혼하도록 할게요. 며느리는 끝까지 제 아들 탓을 하더니 저더러도 더 이상 나무라면 고소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더군요. 기가 막혀 할 말도 없었지만 정말 쉬운 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혈압이 올라 잘못될까 걱정한 아들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변호사를 알아보고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죠. 그놈의 간통죄가 없어서 콩밥을 못 먹인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인데 겨우 위자료 얼마로 정리가 된다는 게 제 머리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아들은 한동안 전처의 흔적을 지우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버림받고 바람난 와이프에게 이혼까지 당한 아들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아들을 두고 보기 어려웠던 저는 아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숨겼던 제 땅 얼마를 팔아 목돈을 만들어 아들에게 건넸죠. 민준아, 돈 받아라. 이거 종잣돈이라 생각하고 뭐라도 해봐라.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아무 생각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버지, 저 괜찮아요. 다시 취직해야죠. 그냥 지금은 마음이 좀 지쳐서 그래요. 언젠가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주는 돈이야. 여태 열심히만 살던 애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데 억울하지 않겠? 그러니 이 돈 받아서 하고 싶은 거 해봐. 제 입장에서야 어차피 나 죽고 나면 전부 아들에게 물려줄 돈인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돈을 받아간 아들은 그 후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사 다닐 적에는 회사 뜻대로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죠. 일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아들을 믿고 있었던 저는 얼마 뒤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들이 투자했던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제가 줬던 돈을 다시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저 주식으로 꽤 벌었어요. 투자금 빼고도 한참 남아서 그 돈으로 다시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게 됐네요. 정말 감사해요. 아들은 그 후로 사업도 시작하고 주식도 꾸준히 하며 전보다 벌이가 더 좋아졌어요. 조금이나마 얼굴이 핀 아들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 노력하는 아들을 보니 나도 이 나이에 그냥 놀고 있을 게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경비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이 나이에 굳은 일 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집에 있다 보니 저도 지겹고 힘이 들더군요.
일을 안 하니 오히려 몸이 힘들고 늙어가는 것 같은 것이 죽기 전까지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경비 일을 하며 별꼴을 다 본다기에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주민들도 모두 격 있고 좋은 분들이라 크게 힘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하는 그곳에서 저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내 아들에게 상처 입히고 내 아들을 버린 전 며느리였죠. 어디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아들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그 애가 설마 제가 경비 일을 하고 있는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70 나이 가까이 살아도 세상사가 제 맘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 애도 저를 보고 당황하는 듯 했지만 그런 당혹스러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 며느리는 제가 경비 옷을 입고 경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당혹스러워하던 표정을 한순간에 싹 바꾸며 실실거리며 제게 먼저 말을 걸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뵐 수가 있어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반갑게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뭘 잘했다고 나서서 아는 척을 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웃으면서 인사 못할 일은 또 뭐가 있어요? 하기사, 그 사람 저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죠. 듣기로는 여태 혼자 지낸다는 것 같던데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세상에 여자가 저 하나도 아니고 이혼이 뭐 별거라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얼른 기운 차려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세요. 요즘은 돌싱들도 재혼해서 잘 살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나한테 할 말이다 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너는 정말 양심도 없냐? 우리 민준인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너는 바람나서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나 재혼해 놓고는 그게 자랑스러워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꼴을 보니 간통죄가 없어진 게 이렇게 원통할 수가 없다. 그런 법이 없어져 놓으니 너 같은 게 죄 지은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다니지. 너 같은 애가 또 결혼을 한 걸 보니 우리 아들은 차라리 혼자인 게 낫겠다. 어디서 또 너와 같은 여자 잘못 만나서 내 새 남편처럼 고생하면 어쩌냐. 뭐라고요? 아버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다 대고 가르치는 말을 해요. 우리 남편, 나 만나서 훨씬 행복하니까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아파트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이야말로 아들 걱정이나 하세요. 제가 바람난 것도 다 아드님 때문이었잖아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닌 남자를 그저 돈 잘 벌고 안정적인 거 하나 보고 결혼했더니 그마저도 회사 잘리고 봐줄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사정이 아직도 많이 안 좋기는 한가 봐요. 오죽하면 아버님이 경비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 불쌍해라. 이혼하길 진짜 잘했다. 재혼한 새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는 전 며느리는 제 앞에서 아주 당당하고 뻔뻔한 모양새로 떠들어댔습니다. 자기는 그새 재혼을 해서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하는데 내 아들은 여태 자기를 못 잊고 힘들어한다며 제 아들을 동정하고 저희 식구를 비웃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여전히 벌이가 없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경비 일을 하는 줄 아는지 저를 불쌍하다며 조롱하는 겁니다. 덕분에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야 경비 일을 하는 걸 가지고 무시를 당한다 쳐도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전처에게 무시를 당하는 꼴은 두고 보지 못하겠더군요. 그래, 너는 내가 경비 일하는 게 불쌍하냐?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젊은 애가 노동의 가치도 모르고 사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이다. 너 같이 외화 내빈 애들은 모르는 거지. 하기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 같은 옥석을 두고 바람이 난 거겠지.
너의 그 아니란 암흑은 안쓰럽고 짠하다만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깔보는 건 참을 수가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여간에 아버님 그 꼰대 기질은 어디 안 가시네요. 외화 내빈이니 옥석이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무시할 만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비하는 주제에 남 가르칠 생각 말아요. 너랑 말씨름하고 있는 나도 참 한심하지만 내가 하는 꼴을 보니 앞으로도 내가 이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는 동안 너나 우리 아들을 괄시하고 비웃겠다 싶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는 앞으로 너랑 엮이기 싫으니 내가 알아서 처신 잘해라. 아니면 나야말로 내가 새 남편이랑 어렵게 지내게 만드는 수가 있어. 나 참, 그래서 뭘 어쩌시려고요? 경비 일이나 하는 주제, 아버님이야말로 처신 잘하세요. 어렵게 얻은 일자리 뺏겨서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제가 누차 경고를 하는 와중에도 그 애는 기고만장했고 저도 결국 협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남편은 내가 뭐 때문에 이혼했는지는 알고 있는 거지. 네가 결혼 생활 중에 어떻게 했는지,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난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참 그릇이 큰 사람인데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겉에 속아 결혼한 거라면 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그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일 텐데 내 남편이 우리 아들 꼴나지 않으려면 내가 가서 말이라도 해줘야 하나 싶어서 말이야. 아버님,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에. 협박은 무슨 협박? 있는 일을 말하겠다는 건데. 왜 아직 말 안 했니? 나는 내가 나를 보고도 와도 당당하게 나오길래 걸릴 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지. 근데 반응 보니 내 남편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구나. 하긴 이런 집에 이사 올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발음까지 핀 이혼녀를 만나겠. 그럼 내 남편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남편이야 이미 엎어진 물이니 넘어가 줄지도 모른다 치더라도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떨까? 이 동네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나 본데 어디 내가 온 동네의 소문이라도 내줄까? 저는 다시는 그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하려 그 아이에게 엄포를 넣습니다. 그 애랑 재혼한 새 남편이야 그 아이의 본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애가 자기 남편 눈치는 안 볼런지 몰라도 그 아파트 사는 주민들 눈치는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늘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남들에게 거짓된 모습만 보이고 사는 그 아이라면 남들의 시선이 가장 두려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더군다나 비싼 동네에 이사까지 왔으니 더더욱 겉모습이 중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조심하라며 얘기를 했더니 역시나 그 말에는 겁을 먹더군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정말 얘기하실 건 아니시죠? 제가 잘못했고 사과드릴 테니까 제발 화 푸세요.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그랬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내 화가 풀릴지 모르겠구나.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저 이 동네 오려고 공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제발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은 점 며느리는 뒤늦게야 제가 두려운 듯 제게 잘못했다 빌며 무릎까지 꿇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콧대 높게 남을 깔보던 그것을 무릎까지 꿇게 만든 게 겨우 3분이 됐나 싶네요. 그 아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것을 보니 잠시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내 속이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이혼할 때만 해도 불륜으로 소송을 당하면서도 그깟 위자료 내면 그만이라며 당당하게 굴던 여자가 동네에 소문이 돌아서 자기 체면이 구겨질까 싶어 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꼴이 예전과 비교가 돼서 말이죠. 정말 잘못을 구해야 할 일에는 반성도 안 하고 자기 신변 앞에서만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제가 그 아이를 벌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네요. 이미 아들이 이혼한 지도 한참 지났고 간통죄도 없고 재혼한 그 아이를 이혼시킬 수도 없으니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장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겠지만 털고 일어나 새 집으로 걸어 들어가 새 남편과 행복한 일상을 꾸릴 텐데 말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던 아들 생각을 하면 정말 억울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전 며느리가 지나다니는 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골치가 아프더군요. 차라리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피해자인데 내가 그 애를 피해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싶더군요. 차라리 제가 그 아이 눈에 자꾸 밟혀주는 것이 전 며느리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틸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전 며느리도 제가 불편하기는 했던 건지 제 예상과 달리 그 아이는 제 눈에 자주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차라리 겁이라도 즐거움 먹어라 하며 전 며느리에 대한 일을 애써 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뭐 좋은 일도 아니다 싶어서 아들에게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집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다른 집 새댁들 몇신이 모여서 저를 찾아와서 그 집에 대해 묻는 겁니다. 아저씨, 혹시 1103호 오지 마세요. 몇 달 전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요. 예,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 별건 아니고 혹시 그 집 뭐하는 사람들인지 아시나 해서요. 글쎄요, 듣기로는 사장님은 성형외과 의사라였던 것 같고 사모님은 살림하시는 것 같던데요. 제가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경비 일은 일이었기에 그 집 남편이 뭘 하는지 그 애가 뭘 하고 어딜 다니는지 정도의 대강 사정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새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라는 말에 그 애가 왜 그리 기고만장해진 건지 알만하다 싶었죠. 애초에 그 아파트가 비싸기도 비싸고 이사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새집이 나오지 않아 자주 이사를 들어오고 하는 일이 없는 아파트다 보니 이 아파트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다들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야 예상했지만 의사라고 하니 괜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 의사라서 그런지 매일 바쁘게 다니고 새벽 가까이나 집에 들어가는 탓에 제가 그 집 남편과 얘기를 나누거나 인사를 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저도 홧김에 그 남편에게 말을 다 해버릴까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전 며느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제발 죄값을 치르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주민들이 먼저 제게 그 집 사정에 대해 묻는 걸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부터 정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그때 1103호 사람들 말이에요. 둘이 정말 부부는 맞는 거죠? 그렇죠. 같이 사시니까 부부겠죠. 근데 저번부터 자꾸 그 집 얘기는 왜 물으세요? 그 집 사람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 이건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사실 그 집 남자가 이상해서 말이에요. 그 집 남자가 두 집 살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집 살림이라니. 여기 뒤에 우리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 오피스텔 건물로 그 사람이 드나드는 걸 본 주민들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다닌다는 걸 본 사람들도 있고요. 한 주민이 제게 몰래 전한 얘기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남편이 아니라 전 며느리일 거라 생각했는데 소문이 주인공은 전 며느리가 아니라 그 남편이었습니다.
아파트 근처 오피스텔을 들락거리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건지 유난히 미심쩍은 그 집 남편의 행동에 부녀 회장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일이라 다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쉬쉬하고 있는 듯 했지만 그 집 남편의 외도 사실은 거의 확증이 되어가는 상황인 듯 했어요. 남의 집일에 뭐 이리 관심들이 많을까 싶으시겠지만 제가 전 며느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동네는 유별난 곳이었습니다. 다들 있는 집에 명예나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기들이 사는 곳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동네의 작은 소문 하나까지 조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수준이나 위신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해서 입주민들의 도의적인 책임 문제까지 따져 묻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집 남편의 외도가 확실하다면 그 집에서 계속 지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벌써 주민 몇몇이 눈치를 채고 증거를 잡으려 벼르고 있을 정도로 그 집 남편의 외도가 확실한 상황인데도 전 며느리는 자기 남편의 행적을 미처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소리 없이 불어날 때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많아지다 보면 말 나올 구멍을 더 이상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그 남편도 나름 조심을 하려고 피해 다니는 것 같았지만 익숙해져서 방심을 했는지 몰라도 그 집 남편이 대놓고 동네에서 상간녀와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들이 생기며 소문은 삽시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 남편과 바람난 여자도 유부녀였던 건지 그 집 남편이 1103호로 쫓아와 깽판을 치는 바람에 야밤에 경찰차까지 출동하고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전 며느리도 그제서야 자기 남편의 외도를 알았던 건지 충격에 실신까지 하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군요. 그런 아비규환 속에 있는 전 며느리의 모습이 참 낯설어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내 아들이 저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애가 불륜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네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은 결국 자기 죄를 돌려받는 게 맞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한바탕 소동이 나고 나서 이제는 동네 개들까지 알 정도로 소문이 파다해졌습니다. 온 동네 주민들이 그 집 부부를 볼 때마다 대놓고 쑥덕거리고 부녀회장까지 그 집에 찾아갔었죠. 덕분에 그 집 남편이고 전 며느리고 모두 동네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가 됐네요. 처음에는 저도 왜 의사나 되는 양반이 그런 여자를 만날까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전 며느리가 참 자기와 잘 맞는 짝을 잘 찾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도 둘이 이혼을 한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기사 그 외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으니 자기가 그 남편을 탓할 수는 없었겠죠. 게다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사 남편을 포기할 수 없을 테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의 시선은 참을 수가 없는지 치정 소문으로 동네 주민들 등살에 시달리던 1103호는 결국 급히 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바람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 동네에서 못 살게 될 거라는 제 말이 정말 이루어졌네요. 그 일이 너무 인상 깊었던 저는 그제서야 아들에게 그 일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니, 정말 수연이가 아버지 일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그래, 자기는 재혼해서 비싼 아파트 살게 됐다고 내 앞에서 엄청 귀사를 부리더구나. 그런 일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보기 껄끄러우시면 일을 그만두시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될 텐데. 뭐하러 내가 걔를 피하게 했니? 오히려 내가 주시하는 줄 알아야 걔도 겁을 먹고 조심하겠다 싶어서 일부러 버티고 있었지. 사실 나도 그냥 무시하려고 했다가 뒤에도 함께 우리를 욕보이기에 내가 겁 좀 줬거든. 함부로 굴다가는 동네에 바람 냈던 거 소문내서 이사 가게 될 줄 알라고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하겠니? 근데 말이 씨가 되는지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지 뭐냐. 그 집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래서 괜히 동네 분위기 흐리지 말고 이사 가라고 주민들에게 괴롭힘 당하더니 정말 이사를 간다고 급하게 집을 내놓는다 그러더구나. 제 얘기를 전부 들은 아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통쾌하다며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표정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설마 마음 약한 아들이 예정에 연민이라도 드는가 싶어서 걱정이었죠. 참나, 결국 끼리끼리 만나는 모양이네요. 어떻게 이번에는 그 집 남편이 바람을 피는지. 그러게나 말이다. 그렇다고 너 설마 걔가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집을 헐값에 내놨다는 말 때문에요. 그 아파트 워낙 매물 얻기로 유명한데 이 기회에 제가 구매할까 싶어서요. 그 일로 오랜만에 그 여자 얼굴이나 보면 좋겠네요. 무슨 생각인 건지 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그 애가 내놓은 아파트를 사겠다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마주쳐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도 아들은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이라며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결국 정말로 그 집을 구매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쓰는 날 저와 함께 그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의사라 바빠서 그런지 그 남편은 없이 전 며느리 혼자 나왔더군요. 그런 전 며느리는 제 아들을 보자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여기 이분이 계약하실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모르는 척 인사를 건네는 아들 앞에서 그 애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사는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건지 궁금한 게 많은 표정이었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자리에서 먼저 아는 체를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내내 좌불안석으로 앉아있던 전 며느리 앞에서 제 아들은 의연하고 초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들이 왜 굳이 그 집을 사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죠. 마지막까지 내 아들을 무시했던 그 아이 앞에서 아들은 어느 때보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그 하마터면 한참 손해보고 파실 뻔했는데 여기 이 사장님이 처음 제안했던 금액보다 비싸게 구매해 주신다네요. 다행이죠. 저야말로 운이 좋았죠. 이 동네 집이야 들고 있으면 값이 오를 테고 원래 이 집이 구하기 어려운 매물 아닙니까? 저도 어쩌다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에 급히 찾아왔는데요. 그나저나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셨을 텐데 하필 안 좋은 시계집을 팔게 되셔서 손해 때문에 속상하시겠네요. 혹시 무슨 일로 급하게 파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개인 사정 때문에요. 하긴 남편분이 의사실 하니까 뭐 사연이 있어도 큰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 정도면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걱정 없겠죠. 아무튼 저는 덕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덕을 보게 됐네요. 네 덕을 볼 날이 있다며 웃어 보이는 아들 앞에서 그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제 아들의 속은 시원해 보였어요. 제 아들은 나름의 복수를 하게 됐고 두 사람의 관계가 비로소 깔끔하게 정리가 된 듯했습니다. 저도 이제서야 아들이 웃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고요. 앞으로 그 아이를 또 보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애를 다시 본다고 해서 속이 뒤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지 몰라도 우리 아들만큼 속이 편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순간과 영감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아름다운 가치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